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 관련해서 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착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은 결국 5.18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로 귀결되는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5.18은 북한국 특수부대의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등 온갖 망언이 쏟아진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건은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괴물 집단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결국 5.18 명단 공개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엔 5.18 민주화운동 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그 밖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부터 양로, 요양, 양육,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작년 말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모두 4,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선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공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 보훈처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행정법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지난해 말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된 것으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경위,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돼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만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이름과 공훈 등은 공개된 데에 대해서 김유미 변호사는 이 또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고문록 발간 같은 일제 만행 기록 등 공익적 목적이나 공개 당사자 또는 그 후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는 설명입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왜 다른 거는 안 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규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 변경을 해서 법령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법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마치 불법 수급자가 만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류지혜라는 레이싱 모델 출신 인터넷 방송 BJ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이영호라는 프로게이머 출신 BJ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했다는 돌출 발언을 해서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가십을 소비하자는 건 아니고 오늘 앵커 브리핑은
류지의 낙태 발언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류지혜가 오늘 새벽 BJ 남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전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이영호의 아이를 낙태했다는 폭탄 발언을 해 온라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전 낙태도 했어요. 이영호 때문에 안 억울하겠어입니다. 발언 당시 류지혜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지혜의 발언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이영호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8년 전에 만난 건 맞다. 지금 임신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과거 어느 날 친구랑 가서 애를 지우고 왔다고 하더라. 그게 끝이다는 게 이영호의 말입니다. 이영호는 그러면서 나는 그게 진짜인지도 모른다. 나한테 얘기한 게 없다. 나한테 사과 안 하면 무조건 고소할 거다고도 말했습니다. 인물 검색을 해보니까 류지혜는 만 30살, 이영호는 만 27살로 나옵니다. 이영호 말대로 8년 전에 만났다면 이영호는 19살, 미성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류지혜, 이영호 낙태 논란, 법적인 이슈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관련해선 미성년자라도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법이라고 학교 교사와 학생 이런 관계가 아니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낙태죄도 사실상 사문화한 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은 하나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니 이영호가 류지혜를 고소할 경우 아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평가를 떨어뜨렸을 경우 성립하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아이를 임신시키고 자기 애가 맞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했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의 순기능도 물론 많지만 꼭 류지혜의 낙태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걸러지지 않은 발언, 근거 없는 가짜뉴스, 선정, 엽기 이런 발언이나 컨텐츠는 좀 걸러내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폭로와 관련해 손모 전 코치가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신유용 씨 무료 변론을 맡은 성범죄 전문 이은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코치로부터 2011년 여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1년은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교 3년 내내 졸업을 하고서도 유도를 그만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폭로 내용에도 그냥 유야무야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올해 초 심석기 선수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면서 함께 체육계 성폭력 사례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원이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코치 손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선 10시간, 2차 조사에선 5시간에 걸쳐 성폭행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선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신유용 씨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2018년 3월에 있었고요. 그 신유용 선수는 11월에도 이미 미투를 했어요. 자기 SNS상이라든가.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냥 이런 일을 당했대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미투 폭로도 유명 인사가 해야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실태를 꼬집은 건데 이은희 변호사는 신유용 씨 사건이 절대 쉬운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만 쉬운 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이 이어진 점을 오히려 악용해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가해자 측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죠. 합의했다. 혹은 뭐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연인이었다면 주변에 왜 알리지 못하고 왜 이은희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놈의 연인론, 미성년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애를 추행한 건, 내가 그 애를 사랑한 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린 연인이었어. 그 변명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 부끄러운 거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경우처럼 특정 이모티콘을 보낸 걸 가지고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트를 든 이모티콘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매일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요즘에는 지인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가서 다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기울어진 운동장, 성폭행이 있었는지 마땅한 증거도 없고 시간은 오래 흘렀고 딱히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은희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 가해자 쪽에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뭘 알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라는 속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나아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하는 쪽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 그러니까 연인인 걸 입증해야죠. 연인이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요? 아니에요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은희 변호사는 비공개 촬영 현장에서 강제 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된 유튜버 양예원 씨 무료 변론도 맡고 있습니다. 1심은 최근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네. 벌금 때리거나 뭐 집행유예 가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실형이 그래도 2년 6개월 길게 나온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마음 한축에는 이걸로는 정말 충분한 걸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죠. 이은희 변호사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1차 피해는 물론 2차 피해 가해자들도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예원 씨를 보세요. 이 사람 일반인인데 어린 친구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이 사람의 성기 같은 거를 지칭하는 은어를, 속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막 2차 가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개별 입장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경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죠. 사실 대법원 판결, 판례에 적혀있는 문구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법률과 같은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유천 성폭행 무고 피소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유튜버 양예원, 전 유도 선수 신유영 씨 무료 변론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론에 이은희 변호사가 천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사실 그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회사에 얘기했었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뭔가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너 하나 그냥 조용히 해 같은 그런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다음에 책도 썼고 관련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범죄는 권력의 문제라는 이은희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이른바 yes means yes, no means no룰이 정착돼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죽을 만큼 저항했다라는 뭔가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협박, 이런 행사,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라는 걸 이 정도가 돼야 노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피해자의 노가 노를 했지만 노로 너무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한국은 지금 시급하지 않나.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 이름이 길어 줄여 부르는 경우 혼선을 빚을 수 있는 835개 법률에 대해 법제처가 공식 약칭을 정한 2018 법률 약칭을 발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각 법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약칭을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불법 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집중 단속합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퇴거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음란물 차단 미흡,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서구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병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하면서 재판이 재개되게 됐습니다. 재판이 다음 달 11일로 잡힌 가운데 임 전 차장 측은 오늘 검찰이 새로 기소한 사건과 기존 사건을 합쳐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